인간은 왜 사람에게 상처받는가? 타인의 시선과 판단.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출근길엔 수많은 얼굴들과 스치며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그 관계는 때로 따뜻함을 주지만 때로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를 판단하는 시선이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 시선이 나라는 존재를 외부에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시선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평가,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은 나의 자존감과 존재의식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부정적이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가족이나 연인, 친구는 단순한 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일상과 감정, 삶의 깊은 부분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모르는 사람의 물에는 흘려보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무관심은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가까운 이의 비난, 외면, 실망은 나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 됩니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은 인간이 타자에게 거울 같은 존재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왜곡되어 있거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불안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상처는 무시나 비난이라는 직접적인 행위보다 내가 누구인지 모호해지는 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합니다. 어릴 적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거절당하거나 실망할 때는 그만큼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흔드는 정서적 타격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순히 모여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없이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는 타인의 말과 행동, 그들의 존재를 통해 나 자신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뒤틀리거나 깨질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을 통해 자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관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통해 다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는 피해야 할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상처는 인간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는 철학자들의 시선을 통해 이 타자라는 존재가 정말로 지옥인지 아니면 우리 삶의 본질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타자는 지옥일까? 사르트르와 레비나스의 관점. 지옥은 타인이다.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이 말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타인은 고통의 원인이다 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타자의 시선 안에서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타인을 통해 나를 인식하게 되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스스로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은 타자의 기대와 시선에 의해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타자라는 개념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철학자도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사르트르와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레비나스에게 있어 타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윤리의 시작입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출발점이 타자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를 향한 요청이며 그 요청을 들은 내가 응답하는 순간 비로소 나는 도덕적 존재로 거듭납니다. 사르트르는 타자의 시선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라고 보았다면 레비나스는 그 시선이 나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윤리적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두 시선은 인간관계의 양면성을 상징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만큼 우리는 타인의 판단에 예민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타자와 끊임없이 엮이며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타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 속에는 나의 불완전함, 모순, 숨기고 싶은 그림자들이 고스란히 비춰집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그 순간은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레비나스의 말처럼 그 지옥은 우리를 윤리적 존재로 이끄는 문턱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존재의 거울입니다. 타인을 통해 나를 보고 타인을 통해 나를 초월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은 실은 진짜 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 사람을 믿고 또 관계를 이어가려는 걸까요? 타자의 시선에 지치고 상처 입고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람을 신뢰하고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람을 믿게 되는 이유.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왜 다시 누군가를 믿고 가까워지며 사랑을 나누려는 걸까요? 마르틴 부버는 이 질문에 대한 철학적 해답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작 나와 너에서 그는 인간의 관계를 나와 그것과 나와 너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나와 그것은 대상화된 관계, 도구적 관계입니다. 상대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으로 보는 방식이죠. 반면 나와 너는 전인격적 만남, 진정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다고 부버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람을 믿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본능이 연결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남, 즉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존재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타인의 존재와 내가 진실하게 마주하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는 나를 초월하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부버는 인간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진실한 만남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만남은 단순한 교류나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너를 통해 드러나고 너의 존재도 나를 통해 인정받는 경험.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치유입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연결을 가능하게 했지만 진정한 만남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관계의 피로, 무수한 단절, 얕은 교류 속에서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깊이 있게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만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입니다. 타인을 통해 상처받지만 그 타인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가 강조한 나와 너의 관계는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존재의 진실한 접촉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과 그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고독과 연결 사이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법. 인간은 타인과 연결되기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욕구는 종종 충돌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인간 관계의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지만 동시에 상처받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통해 인간 관계의 복잡함을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워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따뜻하면서도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거리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벽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와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욱 명확하게 떠오릅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경계라고 말합니다. 자기경계를 가진 사람은 상대의 감정에 무조건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줄도 압니다. 자기경계는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성숙한 사랑은 자기 존재를 유지한 채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책임, 지식과 존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맡김으로써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온전한 나로서 타인과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결에 집착하지 않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는 것, 상처받았을 때 그 아픔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 회복되고 성장하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사람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 회복의 장면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상처를 넘어 연결로 인간관계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순간들. 우리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는 두렵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 회복되는 경험 또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영역을 넘어 존재의 의미를 묻는 철학적 주제가 됩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을 때 삶을 견딜 수 있다. 그 의미는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내 고통을 이해해 주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을 때,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 순간,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닌 연결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가 됩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은 인간을 더 깊고 섬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으며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고독을 경험하며 타인의 존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 중 하나로 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처 이후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신뢰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손을 잡는 작은 제스처,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시간은 때로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 치유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역설이며 동시에 아름다움입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존재는 때로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 자주 위안과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를 통해 자신을 알아갑니다. 관계는 거울이고 길이며 쉼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상처는 관계의 어두운 그림자이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진짜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처를 피하려고만 했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회복 가능한 관계였다는 것을. 사람은 사람을 통해 상처받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 혼자가 되기를 선택하지만 결국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다시 사람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관계란 상처와 치유, 거리와 연결 사이를 오가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관계의 가능성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누는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켜가는 퍼즐 조각입니다.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꼭 맞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어져 하나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상처 대신 이해가, 외로움 대신 온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